지난 21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자 여권에서조차 단정적인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최근 상승세가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엔 이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오늘 모신 이분도 한때 부동산 정책의 최일선에 계셨던 분입니다. 현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 조직위원장으로 말씀 나눴죠. 오늘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으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번 정권의 좀 패착으로 꼽히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지금의 한국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다고 생각을 좀 하시나요? 예, 첫 번째가 이제 시장을 너무 몰랐다. 시장을 너무 몰랐다. 예, 네. 그러고 이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시장, 원래 경제학에서는 시장이 실패가 됐다고 싶을 때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으로 이제 시장 실패를 조정하는 것이 맞는데, 시장을 갖다가 완전히 소나기에서 장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을 다뤄본 경험이 없는, 제 생각에는 경험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단기간에 밀실에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더 재밌는 거는 발표를 하고 잘못됐으면은 이쪽 사람들은 그거 수정 보완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을 불과 몇 년 사이에 26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과연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뭐 주택국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그만둘 때까지 제 한 업무에 거의 뭐 60 내지 70%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도 부동산 업무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많은 정책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뭐가 잘못되면은 그거 좀 보완하면 되고 제도 개선하면 된다. 이런 형태의 그 정책에 대한 자세가,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발표할 때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해갖고 발표 자체에 갖고 그 발표 이후에 법령이 제정될 때까지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해서 발표 효과가 시장에 먹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제정이 되면은 제대로 이제 그 효과가 먹혀 들어가는데, 발표와 동시에 말도 안 되는 발표라고 네. 시장에서 반발을 하고, 네. 법률이 제정돼봤자 하나도 먹혀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26번이나 그 대책을 발표를 하고,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주택 가격이 오른 거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재정 지출이 커졌으니까요. 그렇죠. 돈이 많이 풀렸으니까. 돈이 많이 풀렸고. 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네. 또 전 지역에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이런 나라는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특히 네. 집 없는 사람들이 지금 45%에서 50%가 집이 없어요. 네. 그 혹자는 보유세를 갖다가 부과를 하고 종부세를 부과하면은 상위 10%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나머지 90%는 세금을 안 내는데 그 사람들은 좋아할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무지막지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은 시장이라는 거는 어느 한 계층에서 다양한 부담금이나 조세를 흡수하는 예가 없습니다. 네. 받으면은 전가를 합니다. 집 없는 사람 전월세가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재산세 종부세가 오르면은 집이 없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은데 좋아할 수 없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 월세하고 전월세가, 전세 월세 올라가는데, 네. 또 전세가 또 저임금 저금리 때문에 보증부 월세로 변하는데 가격이 다 올라요. 네.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무당이 환자를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택 정책을 얘기를 할 때는 변수가 다양합니다. 조세가 있고, 네. 금융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거래 부분을 갖다가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분양 가격에 따라서 그 분양 이후에 거래 규제하는 기간이 이제 뭐 길고 짧고 뭐 이렇게. 그래서 금융 규제, 거래 규제, 그다음에 세제 규제. 거기다가 지금 더해갖고 뭐 다양한
그 지방세까지 이제 규제를 하고 이제 이런데 이 규제 만능 위주라. 그다음에 또 진짜로 중요한 것이 다주택자를 갖다가 죄인 취급을 해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이 정책 목표냐? 원래 정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네. 정책 목표예요. 네. 이 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 수단을 갖다가 우리가 채택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갈등이 있는데 쟁점과 갈등을 갖다가 논의하고 해소하는 과정은 국민들은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라. 밀실에서 과연 국민들이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잘못됐다면은 다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한 쓸데없는 투기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오른다. 참 끔찍한 얘기예요. 정책을 위반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낸 정책 실패를 갖다가 인정을 할 때 국민들을 갖다가 투기 사범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갖다가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책을 만들었다. 너무나 좀 전문성이 결여되고 책임감은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분들한테 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장은 제발 남은 기간 동안이나마 네. 좀 가만 놔둬라. 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 시장에 개입을 할 때 최소한으로 개입하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 부동산 정책 때문에 청년들의 박탈감도 굉장히 심합니다. 뭐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럴 겁니다. 비단 청년뿐만이 아니고 주택이 없는 45%에서 50% 모든 국민들이 박탈이 심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청년들의 경우는 지금 주택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 사는 것보다도 네. 주거 비용이 만일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굳이 주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워낙 주택 구입 이후에 가격이 로또처럼 엄청나게 오르니까 거기서 좌절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당첨된 소수의 청년들 말고 다수의 청년들은 엄청난 좌절감과 낭패감을 느끼고 과연 그 신성한 근로 의욕이 좌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저 일을 해서 뭐 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부동산에서 느끼는 그 좌절감이 뭘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취업에 대한 신성한 근로 의욕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합계 출산율이 대한민국이 지금 1%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애 낳을 생각까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으로 재난 사태입니다. 지금 아이를 갖다가 한두 명 낳는다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건 대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임기응변적인 대증요법에 불과한 거고 청년들이 제대로 된 취업을 얻고 그다음에 가족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애를 교육을 시키려면 첫 번째가 의식주인데 주거 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역세권에다가 젊은이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주택 숫자가 2,130만 호쯤 되고 그다음에 세대가 2,030만 호 세대가 돼요. 거기에 30%가 1인 가구예요. 그 30%가 1인 가구면은 그 2,000세대 30%면은 600만 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거기 청년 가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 청년 가구에 지금 역세권에다가 저렴하게 분양을 해줄 수 있다는 그 주택이 몇 채나 되겠느냐. 그다음 거기에 만일에 당첨이 되면은 그 소수의 사람들은 당첨되는 순간 로또가 되잖아요. 그러면 99%의 젊은이들은 더 많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느냐. 왜 이와 같은 정책을 하느냐. 청년들이 바본 줄 아느냐. 그래서 청년들한테다가 주택을 갖다가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다가 육아를 하고 교육을 시키려면은 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청년층한테다가 특정 지역의 소수 주택을 가볍게 준다. 가벼운 가격으로 준다. 가능한 얘기냐. 지나가는 애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전반적인 주택 시장하고 그다음에 교육 정책하고
그다음에 세제 정책이 같이 들어가서 청년들한테다가 왜 주택을 바로 구입을 시키냐. 원래 주택 시장이라는 건 필터링이라고 해갖고 전월세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조금 더 넓혀가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확정이 되면은 주택을 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 와중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그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단순히 부동산 전문가들의 얘기에 들어갔고 주택 정책을 취할 것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모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청년층에다가 뭐 몇 년간 얼마의 세대를 갖다가 저렴하게 공급해 준다. 그건 여러분들이 들어도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책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무주택자한테다가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저렴한 임대주택하고 네. 공공 부분에서 임대주택을 다 공급을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5%고 45%가 주택이 없는데 지금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8%까지 공급한다고 하는데 매입임대 전세임대 빼고 실제로 공공임대는 5%가 못 넘어요. 선진국은 한 10% 됩니다. 선진국이든 우리든 간에 30% 내지 35%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은 민간 부분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자를 갖다 죄인 취급하니까 어떻게 공급이 되냐 이거예요. 그 전월세부터 시작을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도 전월세부터 시작을 했고 전월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주거비용을 최대한 낮춰주고 그 전월세 지역의 교육 시설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주거 여건을 최대한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서 40대, 30대 후반 40대 되면은 그나마 자기 소득에 맞는 주택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정상적인 주택으로 가야지 이것을 갖다가 어느 날 반값으로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지금 50년이 아니고 30년 이후에 인구 절벽이 온다. 이래서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주택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접근하지 말자. 네. 저는 이걸 아주 참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 나이라면은 참 끔찍하지 않겠나. 무슨 돈으로 어떻게 저 주택을 사느냐. 그다음에 당첨만 되면은 새 집이 흔집보다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새 집에 당첨이 100대 1, 200대 1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을 느끼는데 그 부분도 정상화를 시키자. 정상화를 시키고 거기서 나는 이익은 임대주택하고 그다음에 그 전월세 주택을 갖다가 공급을 해주자. 그래서 실제로 생활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 정당한 거지. 청년들한테다가 그 극소수의 청년들한테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그 하나의 그건 사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를 솔직한 현상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범위를 인식을 시키고 그다음에 어렵게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주택을 정부에서 그나마 비싼 그 분양가에서 받아내서 좀 더 생활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을 좀 돌이킨다고 했을 때 예.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떤 일을 했으면 좀 이 사태까지는 않았을까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세제 규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세제 규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보유세하고 네. 거래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유세는 이제 재산세하고 이제 종부세로 이제 대변이 되는데 그다음에 거래세는 이제 양도소득세하고 취등록세입니다. 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올려버렸어요. 자, 갖고 있으려니까 엄청나게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또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올리고 종부 세율을 올리고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아니 생필품의 하나인 비록 내구재지만은 주택을 사고 파는데 세금 하나만 지금 얘기해도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데 이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고 거래를 할 때 양도소득세도 보유기간하고 그다음에 연령하고 이거에 따라서 또 뭐 좀 또 저 감면 기간이 달라지고 네. 양도소득세 올라갔죠. 그다음에 취득세 또 올라갔죠. 그다음에 아니 같은 집을 팔아갖고 같은 동일 가격으로 이사를 못 가는 게 양도소득세 내야지
그다음에 취득 이쪽에 새로 사는 집 취득세 내야지, 이사 비용 내야지, 인테리어 해야지. 이사도 자주 못 가니까 하다못해 이사를 가야지 짜장면이라도 사다 먹을 텐데.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다음에 제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 같은 경우는 세금이라는 게 원래 예측 가능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낼 수 있는 능력이 응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네. 내 소득에 맞게끔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세율을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살 때 과표는 보유세의 과표는 살 때 거래 가격이에요. 네. 내가 5억을 주고 샀다. 그럼 향후 5년, 10년, 15년 여기에서 보유세는 대개 이런 형태로 흘러가니까 내 소득 프로상 그렇죠. 낼 수가 있다. 그런 걸 예상을 하고. 그게 아니고 네. 네. 지금은 매년 공시가격을 갖다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갖다가 뭐 60%에서 종부세 같은 경우는 80%에서 매년 5%씩 올려요. 네. 그다음에 그 공시가격 자체가 또 올라가. 그러니까 공시가격 현실화율에다가 공시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라는 게 또 올라가고 네. 내가 이제 5억을 주고 샀는데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생각할 수 있는 보유세나 종부세보다도 2배, 3배를 더 내니까 생활 설계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의 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고 위헌 소지가 다분히 있는 정책이다. 네. 그리고 세금으로 갖다가 국민을 갖다가 어떻게 마음을 바꾼다. 그다음에 또 진짜 불가능한 얘기고 1가구 1주택을 갖다가 마치 정책 목표인 양 내세우는데 네. 공산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한 나라가 있어요. 루마니아. 네.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를 했느냐면 1가구 1주택을 하니까 그 주택 보급률이 뭐 85%에서 95%까지 올라갔는데 네. 집을 안 지어요. 산업이. 주택 산업이 그냥 침체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집을 사지 않는데 왜 집을 짓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집 자체가 엄청나게 낙후되고 형편없어져. 분가를 해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분가를 못 해갖고 한 집에서 오글오글 산다. 이것이 이제 시장을 갖다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규제 계획의 이제 규제의 역설이라는 부분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라는 그 아주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유값을 통제를 해요. 네. 우유는 우리가 우유하고 프랑스 우유하고 다릅니다. 주시간이에요. 네. 우유 가격이 비싸니까 우유를 통제를 해요. 암 시장이 생기면서 우유 가격을 더 받으면 처벌하기 시작했는데 네. 암 시장까지 이제 처벌했어요. 네. 그다음에 물어보니까 이게 젖소가 먹는 목초 가격이 비싸더라. 네. 그럼 목초 가격도 통제를 해라 이거야. 네. 지금 우리나라 그 부동산 대책하고 참 비슷하죠. 목초 가격을 통제를 하니까 목초를 키우던 농민들이 그걸 왜 키워요? 안 키워버렸어. 그러니까 젖소가 말라 죽어. 우유가 없어지는 거야. 로베스피에르가 그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 단두대에 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독재자인데 본인도 단두대에 처형이 됐어요.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어느 책에서는 우유값 통제 때문에 뭐 그렇게 됐다는데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규제가 만능이다. 그것은 정책 결정과 집행과 평가하고 한류 부분에서 완전한 초보자들이나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난맥상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신도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1인당 GDP가 2만 5천 3만 불이 넘는 국가에서 신도시를 이렇게 만든 나라는 없습니다. 그것도 공공부문이. 제가 그래서 LH 해체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공공기관이 몇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 주택의 상당 부분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해. 그것도 수용을 해갖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 독점. LH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양한 설계 회사를 만드니까 그 시장 자체를 전부 이 사람들이 점령을 하니까 LH 마피아가 주택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부동산 정보로 인해서 투기가 됐으니까 처벌을 하려고 해보니 그게 지금 현행 법령으로 잘 처벌이 안 돼요. 이 국민들이 점점 더 화가 나는 거 아니에요. 원래 LH가 통합이 될 때 그게 2009년도에 네. MB 때 통합이 됐을 때 네. 더 이상 신도시는 만들지 말고 하던 것 마무리하고 임대주택으로 가고 도시재생으로 가라 했어요. 네. 그런데 급하니까
3기 신도시를 지금 LH를 통해서 지금 하겠다고 나온 거거든. 네. 이제 대한민국의 LH가 신도시 만드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 하나가 네. 1인당 GDP가 2만 5천 3만 불이 넘고 네.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네. 왜 하나의 공기업이 주택시장 공급을 주도하느냐. 시장에 맡겨라. 그리고 가격을 제대로 주고 공급을 해라. 네. 저 지금 대장동 사건도 가장 포인트가 공공부분이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분이 들어가서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놓고 분양을 할 때는 규정상 운운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안 했어요. 이와 같은 엉터리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더 이상 남맥상 주택 정책 부분은 손대지 않는 것이 좋고 다음 정부에 맡겨라. 네. 다만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가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은 국민들하고 합의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수단을 갖다가 밀실에서 정하지 말아라. 주택 정책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지 1가구 1주택이 아니다. 자기 집에서 살든 전월세를 살든 주거 비용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정책 결정권자에게 뭐 방금 계속 얘기를 하셨지만 딱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예, 너무나 많은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결정을 했는데 네. 지금도 또다시 남은 기간 동안에 또 뭐인가 결정을 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더 결정을 하지 예. 마라. 네. 그다음에 LH 부분을 갖다가 이제는 일본이 우리하고 똑같이 주택공단하고 그 택지개발공단을 1981년에 통합을 했어요. 네. 우리는 주공, 토공 통합을 30년이 지난 2009년에 통합을 했어요. 일본은 그거 통합한 다음에 신도시 안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주택 단지하고 도시 재생 업무를 했어요. 이제는 굳이 일본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그 가장 이제 그 공영 개발이 잘 됐다고 하는 것이 영국 테임즈강 하구에 런던 도크랜드 개발 공사라는 게 있었어요. 20년간 카나리 오프 등등 해갖고 거기 런던 하구를 갖다가 아주 그 폐허가 돼가는 오래된 항만 지역을 갖다가 리모델링하고 그 이제 뭐 정화시키면서 네. 거기다가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공사는 20년 동안에 그 프로젝트를 하고 해체가 됩니다. 네. 외국의 대개의 공기업들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만들어지고 그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는 해체가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하나의 공기업이 수십 년간 그걸 갖다가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폐해가 엄청나게 나오고 민간 부분이 위축이 돼요. 아니 우리가 경제 대국으로서 10위권인데 무엇 때문에 주택 시장 같은 걸 갖다가 한 개 공기업이 주도적으로 하느냐. 임대주택 관리하고 도시재생 업무만 그것만 해도 벅찰 거다. 그 LH 해체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아직도 많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또 대안을 한번 살펴본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주민, 오늘은 윤수일의 아파트를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